아, 저출산 문제 심각해 심각해 심각해라고 공감을 다 하면서 아무도 안 움직여. 학생이 줄어든다고 전국 900만의 아이들의 머릿속에 모두 똑같은 것만 집어넣고 있다가 여기서만 해도 한 20조 원. 일단 눈먼 돈을 찾아 떠나가 봅시다. 오늘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엄청난 이제 국가적인 중차대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 뭐예요? 딱 하나만 꼽으라면 인구 문제죠. 인구 문제. 그래서 모든 경제 문제는 인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할 거고, 우선은 너는 과연 이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느냐? 예, 저는 있습니다. 왜냐? 아시다시피 저는 세 자녀의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미래 에셋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현재 에셋이에요. 아이고, 내가 야심차게 준비한 애드립인데, 그러니까 미래에셋 같은 이런 금융회사에서 와이스트리 이런 광고를. 세 자녀 아빠로서 하고 있는 고민, 제가 한 10여 년 전에도 그 뭐 정부라든지 지자체라든지 몇 군데서 하는 그런 저출산 관련된 토론회 몇 번 패널로 출연한 적이 있거든요. 참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에 비해서 우리 출산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그때부터 저도 갖고 있었던 그 생각을 여러분 앞에 좀 펼쳐보이려고 하고요. 제가 일방적으로 내 생각이 맞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같이 좀 토론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아, 이게 참 가슴 아픈데, 우리나라 뭐 출산율이라든지 이런 거 그냥 안 보여드려도 잘 아시겠죠? 우리나라 현재 인구가 5,175만 명. 그런데 앞으로 2072년이면 우리나라 인구가 3,600만 명대 초반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1977년으로 거의 100년을 되돌아가는 거예요. 인구 수가.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젊은 사람들이 노인 인구 부양하느라고, 그리고 세금을 낼 사람들이 적어지고 노동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뭐 사회 뭐 활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고, 이 자산 가치가 부양이 안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냥 500만 가지 문제들이 다 인구에서부터 펼쳐질 겁니다. 왜 아이를 안 낳나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애를 왜 안 낳아요? 돈이 없어서요. 좋습니다. 왜 아이를 안 낳나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들어요 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이야기예요. 일단 이 해법을 나눠서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릴 겁니다. 그런데 우선은 시간 측면에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정책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든지, 또 뭐 있습니까?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보모를 구하는 문제라든지. 물론 이 보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뭐 예를 들어서 필리핀 가사도우미도 서울시에서 이제 시범사업으로 도입을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미시적인 정책이에요. 마이크로하게 지자체 단위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옳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좀 거시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선은 우리나라가 왜 저출산 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를 낮춰야 됩니다. 초혼 연령, 결혼하는 연령부터 늦어지고 있고, 아이를 낳는 나이부터 너무나 높아져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앞당기면 저는 저출산 대책의 어떤 실마리를 좀 풀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조금 이따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제를 개편을 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일찍 들어가게 하자라는 것부터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2년 전에 엄청나게 화제가 됐던 뉴스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부총리가 잘렸어요. 교육부 장관이자 사회부총리가 잘렸어. 그게 뭐였냐면, 이거 먼저 들고 나왔다가 문매를 맞고, 여론의 문매를 맞고 부총리가 잘리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뭐였냐면, 지금 초등학교는 8살에 가죠. 그러니까 만 7세에 입학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한 살 낮추자고 한 거예요. 만 6세에 입학을 시키자. 아이들도 학교에 빨리 갈 수 있고, 보육의 효과도 있고, 경제적인 부담도 좀 낮출 수 있고, 나중에 이 아이들이 사회에 1년 더 빨리 나오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 살을 낮추자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정책적인 조율 없이 너무 급발진됐다, 사회적인 합의 없이 너무 빨리 설익은 정책으로 발표가 됐다라고 하면서 좀 더 반감을 산 것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없던 일로, 이게 사실은 뭐 대통령실이라든지 정책적으로 확정이 된 건 아닌데 그냥 사회부총리가 혼자 먼저 급발진한 겁니다 라고 여론을 무마시키면서 부총리가 사임하는 걸로 그냥 마무리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제 생각도 그러거든요. 저는 이거예요. 한 살을 낮추는 게 아니라 저는 2살을 낮춰야 된다고. 만 6세가 아니라 만 5세에 입학을 시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제가 학부모 입장에서 보니까 유치원 비용으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좋은 유치원, 좋은 보모를 찾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예 5살 때부터, 즉 만 6세부터
입학을 시킨다. 그러면 2년을 당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육시설을 덜 찾아도 되고 보육에 드는 비용을 아낄 수가 있고 자연스럽게 보육과 교육이 통합이 되는 효과가 나타나요. 경제적인 부담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게 뭐냐면 옛날이랑 지금 아이들은 발육이나 성장 속도, 학습 능력이 달라요. 제가 초등학교를 들어갔던 80년대 후반에는 제가 초등학교 7살에 들어갔거든요. 정말로 학교 들어가서 한글을 배웠어요. 부끄럽게도.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창피한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 집이 시골이었던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근데 요즘 아이들은 어때요? 유치원 때 어린이집 가서 한글을 배워요. 유치원도 아니고 영어도 배우고 그리고 학습 능력, 신체적인 능력도 훨씬 더 좋아진 상태다 보니까 저는 6살에 입학을 해도 거의 70년대, 80년대 발육 상태나 학습 능력 차이랑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보통 19살이죠. 근데 이게 17살로 만약에 당겨진다. 그리고 대학교 졸업하면 여성분들은 보통 23, 24일 거예요. 그게 21, 2세로 당겨진다. 남자 같은 경우에 25세, 24세 정도로 당겨진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더 빨리 사회에 나오죠. 그 말인즉슨 뭐예요? 인구 감소 시대, 고령화 시대에 생산 가능 인구가 오히려 앞당겨져서 더 빨리 사회에 나오는 효과가 생기다 보니까 인구 감소 시대에 노동력을 더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또 하나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 자연스럽게 소득과 자산이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앞당겨지는 효과가 생겨요. 왜냐? 2년 먼저 일을 하고 소득도 먼저 발생을 하고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나이도 앞당겨지면은 자연스럽게 20대 중반, 20대 후반, 요즘에 30 넘어서 취업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게 당겨진다 보면은 사회 전반적으로도 소득과 자산을 먼저 이룰 수 있게 하는 그 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이 효과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먼저 학교에 가고 먼저 졸업을 하고 사회에 먼저 나오고 소득과 자산을 조금이라도 앞당겨서 이루면 결혼과 출산할 수 있는 나이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요거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2023년 기준으로 0.72명. 근데 그게 23년 4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0.65명까지 떨어졌어요. 아시죠? 얼마나 심각한지. 이거는 더 강조 안 드려도 전 국민이 다 아는 얘기니까. 근데 전 국민이 다 아는 이 저출산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게 뭔지 알아요? 아, 저출산 문제 심각해라고 공감을 다 하면서 아무도 안 움직여. 그거예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실행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초혼 연령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남자는 33.97세, 거의 34세예요. 사실상 남자는 34, 여자는 31.45세, 거의 31.5세라고 할게요. 가장 꽃다운 나이 25, 21. 근데 그 이후로 한 10년은 있어야 결혼을 하더라. 근데 더 심각한 건 이게 쭉 높아지고 있다. 자, 10년 전으로 가볼게요. 10년 전에는 29, 32. 20년 전, 2000년으로 가볼게요. 2000년에는 29, 26. 얼마나 빠르게 나이가 들고 있는지 알겠죠? 26에 결혼을 할 때랑 31에 결혼을 할 때랑 출산 자체가 어떨까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이걸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처음으로 엄마가 되는 나이예요. 처음으로 엄마가 되는 나이. 첫 아이를 출산하는 나이가 21년도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32.8세예요. 22년, 23년, 24년 기준으로 가면 사실상 33세를 넘어섰을 겁니다. 근데 이게 20년 전, 그러니까 2003년은 28.5세였어요. 26, 7에 결혼을 해서 27, 8에 아이를 낳을 때랑 아예 30이 넘어서 결혼을 해서 32, 3에 아이를 낳을 때랑 이게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첫째까지는 낳을 수 있어. 하나까지는 낳을 수 있어. 둘째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 첫째를 32, 33에 낳았어. 그러면 아기 젖주고 기저귀 갈고 힘든 시절 지나서 이제 둘째 가져볼까? 그러면 몇 살? 35이에요. 혹은 36.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이때부터는 뭐다? 노산 걱정. 당장 내 몸 걱정뿐만 아니라 아이 걱정까지도 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출산을 또 꺼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낮추려면 뭘 해야 된다? 아까 제가 뭐 나눴습니까? 돈하고 시간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학령 인구도 더 낮춰야 된다. 초등학교 빨리 보내야 된다. 보육 부담도 낮춰야 된다. 그리고 결혼도 그래서 빨리 하도록 해야 된다. 근데 그거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돈.
돈 줘야 돼요, 돈. 혹은 돈을 더 잘 벌 수 있게끔 환경. 그러니까 취업을 더 빨리 시키도록, 학교를 더 빨리 졸업하도록, 아예 입학도 빨리 하자. 이거는 사실 20년, 30년이 걸리는 계획이거든요. 근데 지금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 2070년 봤잖아요. 1970년대로 돌아간다니까? 그래서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몇 명이나 있을까요? 2023년 기준으로 530만 명입니다. 530만 명 기억하세요. 여기 2047년까지 나오는데 2047년 되면 530만 명이 아니라 380만 명대로 뚝 떨어집니다. 학생들이 없어.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혹시 서태지와 아이들 기억하십니까? Z세대 서태지와 아이들 알아요? 요즘 뭐 검색해서 찾아 듣는다 하더라고. 1994년 명곡이 나옵니다. 바로 교실이대야. 교실이대야. 그 가사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뭐 됐어 이제 그만 됐어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전국 900만의 아이들의 머릿속에 모두 똑같은 것만 집어넣고 있어. 1994년에 아이들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900만 명이었다고. 그게 지금 얼마? 530만 명이에요. 그게 40년대 후반으로 가면은 380만 명대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300만 명대까지. 3분의 1에 가까운 정도로 무섭게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중요한 돈 얘기하겠습니다. 저출산 현상을 되돌릴 수 있을 만큼, 다시 출산율을 높일 만큼 대한민국에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 이야기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것도 거의 한 2년 전 얘기인데, 헝가리 같은 나라는요, 예를 들어서 약 우리나라 돈으로 4천만 원 정도를 혼인 예정 부부 혹은 신혼 부부한테 대출을 해줍니다, 나라가. 그리고 아이를 1명 낳으면 이자를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아이를 2명 낳으면 원금의 일부를 삭감을 해줘요. 뭐 예를 들어서 절반 정도. 그리고 3명 이상을 낳으면 아예 원금 전액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먼저 정부가 대출해줘서 이 돈으로 집도 마련을 하고 신혼생활을 시작하세요. 근데 아이를 낳으면 1명 낳을 때마다 이자 삭감, 2명 낳으면 원금 절반, 3명 이상 낳으면 원금 아예 탕감. 갚지 마. 헝가리랑 대한민국의 GDP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세요? 10배 차이가 납니다. 물론 뭐 GDP 규모로만 다 이렇게 절대 비교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뭐 예를 들어 10배 그러면 4억. 그게 너무 부담이 된다. 그러면 예전에 한 번은 뭐 2억 원까지는 대출해 줄 수 있겠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대한민국 그래도 규모가 있지. 3억 대출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정부에서 결혼을 앞둔 사람한테 결혼하고 혹은 이런 헝가리식 모델로 대출을 3억 원을 해준대. 그러면 어때요? 좀 결혼하는 시기가 당겨지거나 출산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되긴 돼요? 약간 좀 소극적인데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모르시겠습니다만 이 안에 지금 카메라 뒤에 저희 직원 4명이 보고 있어요. 한 3명 이상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고 1명은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해요 라고 소극적으로 이야기는 했어요. 이것만으로 출산을 다 장려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거 역시 보조라는 개념이에요. 보조. 근데 3억 원이면 지방에서는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막 눈높이가 막 서울에 있는 막 10몇 억짜리 집, 20몇 억짜리 집 막 뉴스에 막 그런 것만 나와서 그런데 지방으로 가면 3억이면 집을 살 수가 있는 돈입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3억 원을 대출해주고 아이 1명 나오면 무이자, 2 나오면은 1.5억으로 3명 이상 나오면 전액 탕감. 효과가 엄청날 것 같습니다. 엄청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서베이를 좀 해봐야 돼요. 돈은 어디 있을까? 지난해 2023년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자, 출생아 수가 23만 명. 사실상 그냥 인구가 감소하지 않으려면 사망자 수랑 비슷하게 나으려면 최소한 30만 명 이상은 태어나야 돼요. 근데 이제 뭐 지난 2월에는 2만 명도 안 태어나서, 물론 2월은 짧긴 합니다만 그 순서대로 가면 연간 이제 신생아 수가 20만 명 막 간당간당 이런 시대로 가는 거예요. 막. 근데 헝가리식 아까 뭐 3명 낳았을 때 3억 원이 탕감이 되니까 1인당 1억 원을 대출을 해주건 아니면 아예 주건 뭐 계산을 해봅시다. 얼마입니까? 얼마 안 돼 보여요? 23조 원 어디 있어? 우리나라 연간 예산이 한 66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23조 원이 없을까? 자, 한번 이 돈을 찾아서 떠나가 봅시다. 같이 떠나봅시다. 여행을 해봅시다. 23조 원 기억하세요? 6월 11일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 주재로 토론회가 하나 열렸어요. 예산, 저출생 예산,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뭐 연간 몇십조 원 쓰고 지금까지 몇백조 원을 썼는데 출산율이 이게 뭐냐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뜯어본 거예요. 23년 기준으로 저출생 대응 예산이 47조 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걸 뜯어보니까 실제 저출생 대응 핵심 과제는 23조 5천억 원, 절반밖에 안 되더라. 예를 들면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 사업
이런 예산도 같이 이제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다 이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오버카운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다 빼고, 물론 이제 이것도 뭐 필요는 하겠습니다만 여기서만 해도 한 20조 원 땡길 수 있어요. 물론 기존에 약간 그 뭐라 해야 됩니까, 경직성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이쪽으로 돌릴 수는 없어요. 근데 일단 눈먼 돈을 찾아 떠나가 봅시다. 혹시 이거 뉴스에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들어봤다 거수? 거의 몰라요. 심지어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있는 부모님들도 잘 모르고 있는데, 교육에 쓰는 돈을 나라에서 교부해 주는 거예요. 왜냐면 학생들은 세금을 안 내잖아. 학교 가서 국어 시간 1시간 수업했으니까 세금 내. 학교에서 그럼 뭐 초등학교에서 뭐 돈 걷습니까? 안 내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각 지역별로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그냥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계속 늘고 있어요. 22년 기준으로 81조 원을 넘었습니다. 23년, 24년 기준으로 훨씬 더 많겠죠. 그리고 이게 그냥 아예 세입 세출로는 100조 원이 넘어요, 이미. 그 중에 7, 80% 정도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그러니까 정부 국세 중에서 걷어가지고 내려보내주는 돈이 7, 80%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늘고 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아까 제가 뭐가 줄어든다고 했어요? 학생이 줄어든다고, 애가 줄어든다고, 전국 900만의 아이들의 머릿속에 모두 똑같은 것만 집어넣고 있다가 이제는 500만의 아이들밖에 없다고. 그런데 교육재정 교부금은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이 교육재정 교부금을 얼마를 주고 있는지 보면 현행 내국세, 국내에서 걷는 세금의 20.79%, 국내에서 걷는 세금의 5분의 1을 이건 교육 예산으로 쓰세요 하고 갖다 준다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내국세가 늘어나면 어때요? GDP가 늘어날수록, 내국세가 늘어날수록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도 늘어나는 거예요. 애들이 줄어도 이건 늘어나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근데 이게 옛날에는 뭐 13%부터 시작을 했는데 뭐 70년대에도 막 그런 그 이야기들이 많았다고 해요. 우리나라에 뭐 석유, 뭐 동해 석유 가스전이 이제 막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있는 자원이 뭐밖에 없습니까? 인적 자원. 인적 자원밖에 없잖아. 사람밖에 없으니 교육이라도 잘 시키자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거고, 학령 인구가 계속 앞으로 줄어요. 2044년 혹은 3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이때쯤 되면은 거의 한 400만 명대 초반으로 학생 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학령 인구,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계속 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인당 교부금 규모도 계속해서 높아지는 거예요. 약간 이제 이상한 구조죠. 학교에 애들 가르치는데 초, 중, 고, 특히 이제 고등학교보다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거의 다 쓰게 돼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학교에 급식이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물론 이제 애들이 좋은 거 먹는 것까지는 좋아. 우리 애들도 지금 3명이나 급식을 먹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이제 학교에서 그 태블릿 PC 있죠. 스마트 패드 같은 걸로 무슨 뭐 AI 학습을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해요. 시범 사업이긴 한데, 근데 저는 그 뉴스 보고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교단 앞에, 교탁 앞에 선생님이 있어. 인간이 있다고. 인간이 있는데 왜 애들이 태블릿을 가지고 인공지능 교육을 하고 있냐고. 이제 한반에 우리 어릴 적처럼 뭐 40명, 50명이 있는 게 아니라 끼케야 20명대 초반이에요. 근데 왜 애들한테 태블릿을 주어주고 AI 교육을 시키냐고. 뭐 엘리하이야? 웅진 스마트홀이야? 물론 이제 어떤 교육의 대중화라든지 저소득층 가정들도 좀 그런 스마트한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다 어디서 나온다? 이런 애들은 줄어드는데 지방 교육 재정은 너무 넉넉하다 보니까 결국은 막 돈을 쓰게 되는 거예요. 학교도 무슨 뭐 그린 스마트 학교 막 하고, 물론 이제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것도 좋은 건데 뭐가 중헌디, 뭐가 시급헌디를 먼저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돈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그렇게 많이 가다 보니까 이용, 그러니까 다음 해로 넘어가거나 불용, 쓰이지 않는 돈이 엄청 많습니다. 매년 적게는 3, 4조 원에서 많게는 7조 원이 넘어요. 7조 5천억 원 가까이 아예 남는 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만 빼다가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써도 훨씬 더 저는 이용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어디든 이제 눈먼 돈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지방교육재정이 넉넉하다 보니까 사실 그게 교육감들의 파워가 되기도 하고, 실제 학교에서는 그 돈을 조금 이제 허투루 쓰는 케이스가 일부긴 합니다만 생겨납니다. 이거는 23년 6월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에서 낸 보도자료인데, 교육청 합동점검을 해보니까 97건, 약 282억 원을 돈을
위법, 부당하게 집행을 하더라. 뭐 학교 뭐 시설에 뭐 이렇게 개선하라고 했더니 엉뚱한 데다 쓰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 재정을 함부로 전용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국민적인 공감대가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이 줄고 있는데 교육 예산은 계속 늘고 있다.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 보니까 통계청 한국복지패널조사랑 이것도 KDI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세금을 주로 써야 할 사회 문제에서는 교육 분야에다가 세금을 더 써야 된다는 응답은 줄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세금을 어디에다 더 써야 하느냐? 바로 옆에 있잖아요. 아동 양육 문제 쪽으로는 더 써야 된다고 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육 재정을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돌리는 것도 어느 정도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을 것이다.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왜 아이를 안 낳으세요? 라고 하면 힘들어요. 라고 대답했던 그 원인 2가지를 가지고 해법을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물론 생각이 다르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그래서 토론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 국민적 공감대도 얻어야 되는 거고 하나하나 정책화해 나가야 되는데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우리가 당장 체감을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당장 바꿔나가야 하고 이게 정말 큰 문제고 시급한 문제라는 걸 체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빨리 바꿔나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돈은 충분히 있다. 아이를 낳으려는 사람 혹은 낳지 못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시간과 돈을 확보하도록 해주면 된다. 그 여력은 대한민국에 충분히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뭐 아주 오래전부터 이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았던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아이를 3명 키우고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좀 떠들어 봤고요. 하여튼 저도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런 것도 이제 정책적으로 좀 건의를 하려는 그런 노력도 계속 해볼게요. 오늘 이 야식 잡설이 그리고 Y스트릿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그리고 영상 공유하기까지 부탁드립니다. 뿅! 시간을 한 50시간 넘게 써야 될 거예요. 7시간 해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산업을 대하는 태도나 관점 같은 거 민하게 들을 수 있어서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련 기업을 싹 정리해 주시니까